자, 박종현 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얼마 만이죠? 예, 아니 제가 여기 스튜디오 처음 오는 거니까. 아, 우리 이사하고 나서는 처음이네요. 네. 되게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공간이 자. 뭔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진 게 네. 이게 한국을 파는 거냐? 네. 아니면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뭔가 악재, 글로벌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다 던지는 거냐? 왜냐면 항생도 지금 한 1.4% 어제 이어서 빠지고 있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4.6%대 네. 이렇게까지 급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앞에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리 공통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미국채 금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 말고도 사실 삼성전자 좀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좀 가세한 것 같고 특히 어제 오늘 외국인 매도는 뭐 삼성전자 대놓고 때리는 거니까 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지난달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이 기억을 안 하시나 못 하시나 본데 4.7을 넘어갔다가 4월 중순에 제일 이제 분위기 험악했었을 때 연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지난 4월 중순까지의 그 시장의 센티멘트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3월 물가가 뭐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 좀 지워주고 고용 지표 뭐 조금 부진하게 나고 이러면서 또 5월 중순까지는 또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지난주에 그 5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근데 이제 그 의사록을 까보니까 그 5월 1일 날 있었던 그 5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그 멘트 자체가 되게 도비시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은 뭐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시장은 안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각에서 얘기했던 게 저게 과연 파월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연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로 까보니까 아 이거 지 혼자 생각이었네. 약간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표면적으로는 뭐 기사를 보면은 이번 주에 미국채 입찰이 부진해서 금리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결국은 미국채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 5.5인데 지금 올라서 4.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기준금리가 5.5인데 미국채 10년이 4.6이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얘는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반영했던 시기대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뭐 시장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올해 금리 인하 할 줄 알고 미리 시장 금리는 떨어져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져? 그러면 선반영했던 것 다시 말려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또 생각보다 자꾸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의사록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연준 위원들은 우리나라 금통위하고 다르게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 여기저기 가서 떠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시장에 소통하는 방법인데 지금 파월 의장은 마치 금리 인상은 뭐 영어식 표현으로는 테이블 위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위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닐 카시칼이라고 미니애폴리스 연은인가 이분 총재도 어느 누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안 치웠다. 그러니까 파월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뭐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니까 시장을 일단 반응하는 거죠. 4월 달에도 딱 그 얘기들 나오면서 증시가 탁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얘기하다가 네.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반대로 튀어나와 버린 거니까 네. 시장이 충격받을 수는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까지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연준의 입장은 그럴지라도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인하를 원할 것이다. 결국 선거, 대선이 또 물려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대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그 필요에 의한 금리 인하 기대감.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근데 정치적인 이벤트를 저는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는 게 파월 의장이 왜 이렇게 저렇게 도비시하게 얘기할까?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다른 위원들의 발언들을 이렇게 대변한다면 원래 저렇게까지 도비시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액면 그대로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하고 만약에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좀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나서가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저도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단 11월 대선이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파월은 그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명해줬죠. 하지만 트럼프하고는 안 좋죠. 지금 현 정부는 민주당이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에요. 근데 트럼프하고는 조금 악연이 좀 있고 뭐 그전에도 이제 잘라버리네 만에 이랬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연준 니네 통화정책 결정할 때 내 사인 받고 해. 대통령이 사인 해줘야 니네 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그냥 와해시키려고 아예 대놓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당적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네. 약간 뭐 미친놈 한 명 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현재의 그 바이든 행정부에 조금 더 이 파월 의장이 협조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쨌든 연준의 그 듀얼 맨데이트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인데 뭐 고용 시장은 좋으니까 상관없는데 물가가 사실 불안한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려면 얘네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2%대에 가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CPI 기준으로 3% 중반이고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코어 PC는 뭐 한 2% 후반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목표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눈에 보기 전에는 금리 인하라는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상이 금리 인상 그냥 더 안 하는 정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미국채 금리도 약간 빠지고 있고 원유 가격도 좀 빠지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뭐 라파 이스라엘의 그 진입 뭐 이런 논란으로인지 유가가 다시 또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네. 걱정이 또 나왔었잖아요. 원자재 쪽에서의.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미국에서 뭐 오펙 회의에서의 그 뭐 감산 이슈도 있고 뭐 전략 비축류 뭐 방출도 풀겠다라는 했었고, 이야기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원유 쪽에서의 불안감은 잡힐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은 게 아니 지금 주식은 사상 최고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계속 높은데 지금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그 서베이를 해보면 왜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가장 경제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이제 결국 물가 부분이고 이 물가는 결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동차 다 운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유가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가를 안정시켜야만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텐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이 어떤 그 사우디라던가 이 아랍 국가들 그 원유 산유국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못하고 또 많이 틀어져 있고 그래서 옛날처럼 좀 지배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동안 저유가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고생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 해가지고 힘 모아가지고 감산 유지하자 뭐 이런 카르텔 구조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돼 있던데 뭐 현재로서 컨센서스는 그 감산 계속 연장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뭐 제가 만약에 그 산유국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뭐 굳이 우리가 뭐 감산 풀어줄 걔네들 입장에서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또 뭐 최근에는 라파지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또 총격하면서 또 이집트 군인 죽고 이랬던데 이스라엘도 좀 뭐 그렇고 바꾸고 네. 고집불통이라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거 중동 정세가 불안한데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뭔가 어떤 협상력이 높겠는데 그럼 뭐 이참에 조금 유가 높게 유지시키지 산유국 입장에서는 유가를 높게 유지시키는 게 당연히 본인한테 좋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정세 상황에서 굳이 풀어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가가 80불 이하로만 있었으면 정말 땡큐. 근데 저도 유가가 올라갈까 봐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요. 그나마 이제 그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한바탕
본토 치고 받으면서 그때 유가가 거의 한 88불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그때 막 그때 90불 막 150불 간다 그러고 130불 간다 그러고 네, 막 얘기 엄청 나오고. 불안했는데 네. 저는 그냥 그거까지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한 80불을 고점으로 해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 네. 이제 위로 확 치고 올라가면 바이든 끝났다 봐야 되겠죠. 뭐 현재로서는 가뜩이나 열세인데 지금. 증시도 이제 뭐 물가 못 잡는 상황으로 갈 근데 거니까.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연준 베이지북 보면은 지금 네.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좀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라는 그 어떤 또 네.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좋아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시중에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처럼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그냥 주가가 오르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경기가 둔화되기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배드 이스 굿이니까.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률 높아지고 물가 떨어져야 금리 인하해서 결국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경제가 좋든 말든 사실 네. 이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좀 미국 경제가 둔화돼서 제발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거죠. 되게 웃긴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정책 기반자의 이해관계는 어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미국은 소비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어떤 상승이 이 부의 효과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는 게 좋은 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입장 차가 제가 봤을 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자체로만 봤을 때는 골디락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너무 좋아 이게. 이거 뭐 금리 인하 안 해도 지금 경기 좋고 아, 그럼요. 뭐 증시 상승. 그렇지. 아니 미국은 좋지. 우리가 죽겠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신흥국들이. 그러니까 미국 지그들끼리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우리가 괴로운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좋은 상황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 논리로는 네. 이 신흥국들 그렇잖아도 미국하고 우리만 해도 2% 이상의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냐? 그럼 더 벌어지고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 수익이 높은 곳으로 다 빠져가지 않겠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신흥국들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못 한다가 이제 논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몇몇 나라들이 하고 있고 저 ECB도 네. 저 EU도 네. 저 뭐죠? 곧 하겠다고 하니까 네. 뭐 내일 다음 달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미국 경제와 이게 맞물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가 잘 예상이 안 돼요. 어떤 글로벌 자금 시장이 움직이게 될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ECB가 6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100%라고 지들끼리 얘기해요. 자기들도 거의 이게 금리 인하 안 하면 이게 이변이다라고 뭐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가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거의 그냥 디폴트인데 유로화와 우리 원화의 차이는 여기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고 우리는 변방에 있는 통화니까 당연히 우리보다는 ECB가 훨씬 미국 눈치 덜 보고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할지 말지의 상황과 지금은 인상은 더 안 하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게 거의 확실하다 하면 뭐 한두 달 정도는 우리도 먼저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할지가 눈에 안 보이죠. 네. 계속 그게 뒤로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재도 언제 금리 인하 할지 하반기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 통화 정책하고 이렇게 좀 엇갈릴 때 이게 믹스돼 가지고 이제 어떤 영향일 거냐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미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그 얘기는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을 얘네들이 봐주면서 통화 정책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미국 경제 상황만 보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이제 알바노 이렇게 그러고요? 뭐라고? 알바노라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바노가 뭐야? 난 모르겠다. 아, 날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다. 나만 뭐 알바노? 알바노? 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나 처음 들어봐. 이게 이 MZ 세대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세대들? 네. 예. 죄송해요. 제가 아재 자. 세대라. 요새 이해해요. 요새 장이 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자, 그런데 결국은 근데 뭐냐면 주변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또 따로 떨어져 있는 위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미국만 혼자 예.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가 아니니까 네. 정말로 다른 국가들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미국 경제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 또 정책에 감안을 해요,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다른 애들이 정말 나 죽겠다. 너무 죽겠는데 이래서 미국한테도 뭔가 조금 해가 끼쳐지겠다 싶으면 그때서나 이제 미국이 우리도 조금 조정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심정적으로 훨씬 안 좋아진다는 거죠. 미국 이해 국가들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져야 그래야 미국도 이거 쟤네가 안 좋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피해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좀 이제 풀어줘야 되겠네라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자, 금요일 이제 PC 발표가 있고 네. 지금 혹시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이 PC가 안 좋게 나올 것에 대한 선반영 행동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외국인이 한 4주 연속으로 그래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다가 요번 주에 이제 순매도로 돌았는데 한 1조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뭐 팔았는지 보니까 다 삼성전자던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를 판 건지 한국을 판 건지. 한국을 판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슈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파업. 예, 파업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요즘 어디 가면은 이제 막 좀 말하는 거에 대한 댓글이 너무 막 공격적으로 오니까 제가 조금 말조심하고 싶긴 한데 그냥 삼성전자의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파업은 악재죠. 맞습니다. 그렇지. 예, 이것도 뭐 몇 년 만이라는데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지. 처음이죠. 예. 처음 사상 최초. 처음이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의 HBM을 두고 경쟁도 아니죠. 얘는 지금 뒤쳐져 있죠. 네.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4월 달에 있었던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게 지금 거의 그냥 뭐 사실 뭐 삼성전자는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관련 문제도 있고 뭐 수율 문제도 있고 하여튼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 갔었을 때는 야,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쪽에서 아무리 MS 1등이라 하더라도 지금 고부가 AI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도 못해. 그런데다가 얘네들 정신 못 차리고 기업 구조상에서는 또 파업하고 있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 들고 가시겠습니까? 팔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 매크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개별 부정적인 이슈로 봐야 될지 기업에. 그러니까 섞여 있죠. 섞여 있다. 섞여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 깨지긴 했지만 얘는 지금 사상 최고치 그렇지. 수준이잖아요. 잘 올라가고 그럼 있지.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4월 달부터예요. 언제부터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떨어진 것 같다라는 루머가 우리 이미 이 바닥에서 돌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4월 초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매크로 이슈이냐?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도 떨어졌어야죠. 그렇죠. 예, 물론 오늘 하이닉스도 떨어졌지만 근저에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 이슈 플러스 삼성전자의 개별 악재가 중첩됐는데 하필이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